안녕하세요. 음, 영화 철학 제 2강 매체 철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영화라고 하는 매체라고 하는 거 대중 매체를 이제 대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중 매체로서의 영화 또는 이제 뭐 사진이라든지 뭐 텔레비전 이런 거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 대중 매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 기능과 이제 부정적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 부정적 기능 중에 하나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획일화라고 하는 거죠. 획일화. 그래서 이제 바보상자,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바보상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런 메시지들이 전혀 우리로 하여금 비판적 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바보상자에서 나오는 그런 뭐 옷이라든지 아니면 먹을 거라든지 아니면 사고방식 이런 어떤 체계들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는 이런 방식의 그 의사 전달 또는 이제 표현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갖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또는 비판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자,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이제 기본적인 세계관 또는 이제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찬찬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막 굉장히 뭐 철학 논문을 읽거나 아니면 이제 전공 지식 중에서 그런 것들에 도달하기보다는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라든지 또는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그 신문 매체에서 전달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듣고서 또는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세계관들이 형성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 지대한 영향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비판적 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거기서 보여주는 영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대중매체에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뒤에 가서도 우리가 이제 다뤄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영화와 관련되는 이 산업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선전선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비판적인 순응적인 뭐 그게 이제 뭐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지 간에 일정한 형태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된 것이 뭐 여러분 이제 잘 알다시피 2차 대전 때 이제 나치 독일에서 이런 어떤 선전선동 정말 수십만의 60만의 그 유태인들을 학살하는데 전혀 사람들이 죄의식을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쓰레기고 이런 사람들이 없어져야 자신들의 민족이 더 강화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프로파간다에 사람들이 다 세뇌가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어떤 불의를 저지를 때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악의 평범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제 이 영화, 특별히 이제 대중매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이제 그런 부정적인 이제 측면도 있는데 이 영화라고 하는 그 매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 평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별히 이제 그 발터 베냐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접근하게 될 건데요. 발터 베냐민은 이제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이고 이제 유태계입니다. 그 유태인들이 이제 많이 철학에서도 등장하게 되는데 똘똘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좀 그 천재적인 이야기들을 던지고 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발터 베냐민은 이제 그 1892년에 태어나서 이제 1940년까지 살았고요. 주로 이제 문학 활동을 했었고 평론가로서 이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작품들을 남기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뭐 보들레르, 프루스트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 작품들을 이제 번역하고 1925년부터는 이제 마르크스주의, 막시즘 연구에 이제 몰두를 해서 좀 그 막스의 그 생각들을 굉장히 그 저변화시키는데 사람들에게 저변화시키는데 이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태어났고요. 자유학생 운동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시오니즘, 그 유태인들의 민족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시오니즘에 관여를 많이 했었고, 이제 형이상학적인 요소하고 이제 사적 유물론, 마르크스에게는 사적 유물론, 이게 이제 굉장히 배타적인, 둘 다 배타적인 거죠. 왜냐하면 형이상학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존재 전체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이제 비가시적인 우리가 볼 수 없는 요소들과 관련이 됐는데, 또 사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토대가 바로 이제 경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정치라든지 이런 어떤 그 물리적인 원인에 달려 있다. 그래서 생산 수단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인간성이 어떻게 박탈되고 또 인간성이 어떻게 고양될 수 있는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신을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이제 경제 이런 물리적인 요소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다른 이론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결합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상가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베냐민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학자는 이제 아도르라든지 블로치라든지 브레이트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굉장히 이제 뛰어나면서도 천재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학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베냐민의 접근 방식은 그 대중문화에 대한 이제 가치 절하와 몰희, 이해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부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르면 대중들은 절대로 멍청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파터널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부장주의. 그러니까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이처럼 그냥 단순하고 좀 무식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버지가 이끌어주는 어떤 지도 이념이나 그런 어떤 원리들이 이제 필요하다. 아이들에게는 그런 걸 강요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대중이 뭐 우리가 이제 속칭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나 돼지처럼 스스로 비판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리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엘리트 그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파터널리즘, 가부장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발터 베냐민은 대중은 절대로 멍청하지 않고 그대로 주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개나 돼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일을 즐기는 이제 수동적 주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은 이제 그 대중매체를 통해서 TV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웃고 즐기지만 동시에 아주 굉장히 그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중문화가 아도르노의 이제 분석에 따르면 이제 문화가 아니라 산업이나 장사에 불과하다. 어떤 감성적인 것들을 자극해서 여러분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산업과 장사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행복론도 마찬가지인데요. 왜 이제 여러분들 뭐 10년 전에 행복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또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뇌리에 스칠 정도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긴 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최근에 뭐 소확행, 뭐 이렇게 소소한 어떤 즐거움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행복론이 이제 대두가 되는데, 여러분 소소한 즐거움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돈 써야 돼요. 가만히 집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소소한 즐거움을 가질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다 뭐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식도락을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 나가서 뭔가 소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행복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본주의 시대의 행복 산업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고한 가치나 이념 뭐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 만나서 뭐 뭔가를 이제 즐기는 거, 이런 것들이 이 행복 산업의 이제 요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정적인 행복론의 또 행복 산업의 부정적인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면, 발터 베냐민은 이제 이 영화라든지 이 대중매체가 그냥 우리에게 아무런 비판적인 능력을 전혀 그런 능력에 이제 접근하지 않고 이제 우리에게 무비판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이제 교육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거를 보고 듣고 느끼면서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그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이제 대중문화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도매금으로 그냥 개나 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다.
옛날에는 그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17세기,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가 생기고 그 도시에 모인 사람들이 이런 어떤 대중문화를 즐기면서 그렇게 무비판적으로 사람들을 따라갔지만 지금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교육 수준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래서 이제 대중들도 이런 어떤 지식을 갖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소수 독점 지식이 이제는 대중들에게도 접근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17세기, 18세기 인쇄술의 발달이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책들이 이제 라틴어 아니면 이제 그리스어로 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언어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책을 봐도 이게 책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좋은 책들이 이제 좋은 책들이 대량으로 이제 출판하게 되고 또 그 언어가 더 이상 이제 고급 언어, 그러니까 그리스어나 라틴어 굉장히 어려운 언어들이 아니라 자기 모국어로 또 자기 구어로 번역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소통이 되게 됐죠. 그래서 대중들이 이제 책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접하면서 그런 지식들, 그러니까 신부님이라든지 지식인만 알고 있었던 그런 지식들을 이제는 자기들도 읽고 이해하고 자, 그런 것들을 증강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지식이 더 이상 지식 엘리트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중에게로 넘어오게 되는 이런 방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게 신문, 라디오, 이 영화, 텔레비전 이런 어떤 대중 매체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옛날에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었던 그런 영역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제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수 엘리트들이 내려준 어떤 판단, 그런 사람들만 이제 접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이제는 대중 스스로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접해진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서 이제 대중 매체를 통해서 대량으로 이런 정보가 이제 대중들에게 옮겨가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지식인들만 가지고 있었던 그 소수의 지식 권력들이 이제는 분산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이동하게 되는 이런 이제 그런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방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대중문화 이후에 이제 이 대중의 문화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 권력층들, 지식인들은 여전히 그런 것들을 자기 통제 아래 두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좌파나 우파나 항상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언론이에요. 언론에서 어떻게 떠드느냐, 언론에서 어떻게 비판하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방송국, 신문사, 영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신의 어떤 통제 아래에 두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끊임없는 그런 싸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이제 이런 어떤 대중매체를 선점하는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엘리트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보면 굉장히 특수한 또는 그 굉장히 특출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제 대중매체를 계속해서 이어온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베냐민은 공격하고 있는 것이 이 대중매체가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억누르고 있었던 또는 대중을 억누르고 있었던 이 엘리트 계층들을 붕괴시켰다.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대중을 개나 소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엘리트 계층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 생물학적인 요소가 강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카이사르의 갈릴리아 전기에 보면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굉장히 이제 지배계층을 성공한 사람들은 두 명이죠. 두 부류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 또 하나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힘이 강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비상한 사람들은 주로 이제 제사장 계급, 차제 계급으로 등장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종교 의식, 제천 의식을 이제 이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그 의식에 대한 또는 의식이나 제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굉장히 그 암호화된 언어들, 또 굉장히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토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자 지식 능력, 문자 해독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고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자가 굉장히 배우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양한 뜻들을 가지고 있고 소수의 단어들을 가지고 이제 많은 것들을 풀어 해명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그 문법이나 아니면 이제 그 구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사냥을 해야 되고 농사일을 해야 되는데 그 유한자 계급, 그러니까 좀 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이제 교육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사제 계급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힘이 센 사람들이죠. 주로 이제 무사 계급들, 우리가 이제 장군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또 뭐 땅 빼먹기, 뭐 땅 따먹기, 뭐 이런 방식의 어떤 삶을 통해서 권력을 이제 지배하게 되죠.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원시적인 형태였다라면 이제 르네상스로 들어오면서 그 어떤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엘리트 그룹, 이런 이제 개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미켈란젤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미켈란젤로를 이제 보면 이제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이제 뛰어난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죠. 그 뛰어난 능력들을 발휘를 해서 뭐 여러분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30대 초반에 시스티나 성당 천정화를 이제 그리기도 하고 이제 말년에는 이제 성 로마 베드로 성당 반구형 지붕을 좀 만들기도 하고 20대 때는 여러분 이제 그 피에타 그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그 안고서 이제 우는 장면이죠. 피에타. 그다음에 이제 거대한 석상 다비드 이런 어떤 굉장히 역사성으로 뛰어난 그런 어떤 작품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런 미켈란젤로가 어떤 신의 영감에 의해서 또는 이제 신이 내려주는 어떤 천부적 재능에 의해서 이런 능력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영웅 숭배, 엘리트 예술가들에 대한 영웅 숭배 아니면 엘리트 지배계층에 대한 이제 영웅 숭배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아우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자 이제 이 대중매체가 허물고 있는 것은 이런 엘리트 숭배, 그러니까 영화가 이제 철학적으로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차르트도 그렇고 뭐 베토벤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보통 신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지적인 능력 또는 이제 예술적 창조력을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어떤 숭배 의식들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대중매체, 이제 신문이나 영화나 텔레비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트는 단순하게 그냥 뭔가를 잘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항상 이제 신화화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시를 받고 있고 뭐 깨달음을 받고 있는 이런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이제 잘 알다시피 모차르트도 이제 어떤 그 음악적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6살 때 뭐 미누에트 작곡하고 9살 때 첫 번째 교향곡 쓰고 12살 때 뭐 오페라 작품을 완성하고 뭐 이거는 진짜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능력인데 자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은 모차르트를 신이 짤즈부르크에 내려준 기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도저히 범접하기 힘든 이런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감히 개나 돼지인 대중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도 뭐 이제 뭐 서울예고라든지 한예종이라든지 이런 어떤 엘리트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막 어떻게 보면 그 프로필 상에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위압감을 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발터 베냐민은 이 영화가 등장한 또는 이제 이런 대중매체가 등장한 가장 긍정적인 효과,
라고 하는 게 이런 엘리트들만이 소유했던, 엘리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화들을 전부 다 허물어 버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발터 베냐민은 이제 이거를 이제 예수의 정치화 또는 이제 정치의 예술화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와 사회 속에서 역할들을 수행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대중들에게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대중 매체가 등장하면서 몰락해 가는 이런 어떤 클래식 문화, 몰락해 가는 엘리트 지배 문화라고 하는 것이 왜 영화가 존재해야 되는 것인지, 왜 그 이제 신문이나 이런 어떤 그 대중 매체들이 존재해야 되는지, 그 존재 근거의 이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발터 베냐민은 이걸 이제 아우라의 몰락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우라의 몰락. 자, 이제 여러분들 아우라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 그 뭐 성화 같은 거 보면 뭐 예수님도 그렇고 그 유명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후광 광채 같은 거예요. 원래 이제 그리스 말에서 나온 건데, 주로 이제 종교에서 이제 그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 대상이 갖고 있는 어떤 장엄함, 어떤 숭고함,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우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통 이제 뭐 신체에서 발산되는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은은한 빛, 향기, 뭐 이런 것들을, 또 고유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발터 베냐민은 이제 이런 종교적 개념들을 끌고 와서 이 클래식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장엄함, 그다음에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신적 권위, 자, 이런 것들이 영화라든지 이 대중매체가 등장하면서, 텔레비전 같은 것들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이제 무너지게 되는,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단 대중들이고요. 그리고 그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게 영화도 그렇고 텔레비전도 그렇고 시청률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 그 인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굉장히 뭐 고상하거나 굉장히 막 천상의 미 뭐 이런 게 이제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이런 그 고귀하고 고답적이고 굉장히 웅장했던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이 기술 재생산이라고 하는 복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TV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무한 복제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파급될 수 있고, 또 그거를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의 이제 기술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대중매체로 하여금 이런 어떤 아우라가 무너지도록 만드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형식의 기술들이 이 예술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진이나 영화나 굉장히 많은 대중 매체들로 하여금 기존에 있었던 어떤 문화들을 바꾸게 하는 이런 어떤 혁명적인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발터 베냐민의 매체 이론에 따르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전통 미학에 대한 반대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클래식 문화, 그 엘리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미켈란젤로라든지 모차르트라든지 이런 어떤 그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예술에 대한, 그리고 그런 것도 굉장히 독보적이죠. 그리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데 있는 건 다 이제 가짜 짝퉁들이고, 그 모나리자 보기 위해서는 이제 비행기표도 끊어야 되고 호텔도 가야 되고 또 부대 비용들이 이제 많이 들게 되죠. 그래서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나 볼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신비하고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전통 예술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전통 예술이 가지고 있는 그 아우라라고 하는 거, 범접할 수 없는 이런 요소들을 발터 베냐민은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기술 재생산의 시대가 이 전통 미학에 대한 어떤 붕괴를 가져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각과 수용의 관점에서 기술 재생산 시대의 예술 작품을 이제 고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불변하는 어떤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 미학에서 이제 예술의 지각, 예술의 수용 관점은 어떤 절대 불변적인 진리, 그리고 보통 우리가 진선미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진리나 절대 선이나 이런 것들과 거의 동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적인 거죠. 그런데 베냐민의 생각은 이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산물이고 그 시대에서 원하는 어떤 이데올로기,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호나 취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 경제적 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예술 사회학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회학적 예술 이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건 정치, 예술이라고 하는 건 사회, 이런 것들과 떨어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다. 항상 그것들은 직접적으로 그 정치와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중들과 굉장히 면대면 또는 굉장히 직접적인 관계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대중예술을 이끌어가는 게 바로 대중매체예요.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TV라든지 아니면 이제 영화라든지 이런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대중 매체들이 대중 문화들을 이끌고 있고 대중 예술들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통 미학에서는 또 이제 예술의 자율성 이건 이제 천재 개념이죠. 그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뭐 모차르트라든지 뭐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천재적인 그런 능력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이런 위대한 작품들을 이제 쓰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베냐민에 따르면 이건 이제 예술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헛된 꿈에 불과하다. 이건 이제 아름다운 가상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불변이나 이제 어떤 고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회가 변하면 예술 작품도 변하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지각 경험과 미적 체험도 변화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옛날에는 막 쓰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다 터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초등학생들이 연필 가지고 글씨를 잘 쓸 수 없대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어릴 때부터 이제 터치하는 핸드폰 터치하는 거, 태블릿 PC 터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연필로 뭘 한다든지 볼펜으로 뭘 쓰는 거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은 이제 터치 문화와 관련해서 이런 디지털 문화와 관련해서 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를 초월해서 사회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그런 어떤 예술 작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나우와 여기 히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터 베냐민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살았는데 그때 이제 처음 등장하는 사진과 영화 이게 이제 대중적 매체로서 이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이제 이것을 기술 재생산 시대 예술 작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영화가 이제는 예술의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이제 아우라 개념입니다. 아우라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이 기술 재생산 시대에 이 사진과 영화가 대중 매체로서 이런 아우라를 붕괴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 시간 때 이 아우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